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파트 3 대인 차원의 인간관계, 그래서 이제 챕터로는 8장입니다. 집단 속 협상과 갈등, 그리고 이제 각자만이 갖고 있는 대인 매력의 이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집단의 이해,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집단 가입의 동기 보시면 집단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집단에 가입하려는 목적은 인간으로서 어떤 정체성 확립하고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카트라이트라는 분의 어떤 집단 가입의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집단 자체가 욕구의 대상인 경우하고 집단 자체가 욕구의 대상인 경우가 뭐가 있어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동아리 뭐 가입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어떤 가입이 개인의 어떤 목표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이건 뭐 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집단에 속하려는 이유 중에 집단의 형성과 가입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일단 집단에 속하려는 이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뭐 어떤 취미 활동으로 산악회 등산하는 거 그죠? 이런 거를 가입할 때 왜 합니까? 어떤 일단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내가 하고 싶은 욕구죠. 집단 가입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에 가입해서 아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두 명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사회적 교환 논리에 의해서 집단에 가입하거나 집단 생성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그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기대되어지는 만족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득과 손실에 관련된 인식,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그죠? 어떤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의 종류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게 경계 성질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 성질에 의한 분류. 어떤 조직적인 집단하고 비조직 집단과의 구별. 비조직 집단 같은 거는 뭐 이제 콘서트장 갔을 때 같이 모여있는 군중들 이런 건 이제 비조직 집단의 구별이겠죠. 조직 집단은 내가 속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경계의 성질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질과 양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통의 자격에 대해서 유사한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 공동행동 집단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심리적 관계의 중요함에 의한 분류에서 비공식적 집단하고 공식적인 집단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집단이라는 거는 뭐 어떤 놀이동물과 같이 심리학적 관계에 직접 기반을 둔 어떤 그 집단을 말하겠고요. 공식적인 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나 정부 등과 같은 어떤 제도적 관계에 의존해서 성립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 관계의 중요함에 의한 분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집단 규범의 구성력에 의한 분류, 그래서 구성원의 집단과 중고 집단으로 구별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64페이지 하단을 좀 보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집단 규범에 철저하게 동조하는 집단이 이제 중고 집단이라고 합니다. 중고 집단. 중고 집단은 내 집단이 일반적이고 하지만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는 부정적 중고 집단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영향 중에서 사회적 촉진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사회적 촉진 효과라는 말은 그겁니다. 타인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개인 행동이 촉진된다거나 억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하는데,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인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내 행동, 개인 행동이 촉진된다든가 아니면 남 눈치 때문에 억제되는 현상을 이제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서 얘는 뭐 그런 겁니다. 사회적 촉진 효과를 어떤 예가 들어가 있냐면 개인이 혼자서 책이나 스포츠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유지를 합니다. 그죠? 자기 혼자 하니까. 근데 타인과 함께 하면 이제 자기의 페이스에 변화가 생기는데 또한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해보면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또 이제 혼자보다는 가족끼리 함께 하는 식사가 더 입맛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개인 행동이 촉진된다든가 억제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언스의 주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시면은 그 타인의 존재가 그죠? 개인의 각성 수준이나 동기부여 수준을 높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각성 수준이나 동기부여 수준을 높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이언스라는 분이 이 주장을 한 예가 우리 책 166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이언스라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 그죠? 남들의 존재가 수행을 증진시키고 다른 상황에서 수행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쉬운 과제의 수행은 촉진이 돼요. 남들 때문에 쉬운 것들은. 근데 복잡하고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어떤 과제의 수행은 억제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촉진 역할이 이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성과가 자신의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신이 남들로부터 받는 평가를 크게 의식한다는 점이라고 이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주장이 뭐 사회적 촉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한 분인데 타인 때문에 뭔가가 더 활발하게 하는 게 있고 타인 때문에 안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타인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죠?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인간관계를 하려면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어떤 집단이 둘 이상이 모이면 때로는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 방식도 좀 존중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뭐 예의 범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다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살다 보면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간 그 다음에 카델의 주장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의식하는 경우에 사회적 촉진 효과를 얻기 쉽고 나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억제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개인이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의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촉진 효과를 얻기가 쉬워지고 또 나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 내가 하는 행동이 뭐 어떤 결과가 안 좋다고 예측이 되면 억제하는 작용이 명확하게 된다 이거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막 해버리지만 어떤 남들 때문에 억제되거나 촉발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한 분이 이제 카들이라는 분이고요. 계속해서 집단의 영향 중에 이제 동조 행동이라고 해요. 동조. 말 그대로 동조하는 거죠. 집단 규범은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그죠? 인정을 받고 각각의 구성원이 따르기로 기대하는 표준적인 생각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지칭한다. 말 그대로 어떤 타인의 의견이나 그죠? 판단을 수용하는 과정을 동조 행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조 행동은 판단에 대한 정보가 궁핍한 경우나 자기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 때 발생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스스로 적극적으로 집단 규범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위의 어떤 비난이 두려워서 억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동조 행동 계속해서 이제 켈만의 동조 메커니즘 관점에서의 구별 그래서 보시면 추종에 의한 동조라는 게 있어. 추종에 의한 동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내심은 동조하고 있지 않지만 그죠? 동조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포변적으로 동조를 표시하는 경우 이걸 이제 추종에 의한 동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일시에 의한 동조나 내면화에 의한 동조 좀 비슷한 의미가 좀 비슷한데 일단 하나 동일시에 의한 동조를 보시면 집단이나 어떤 그 구성원들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갖는 것을 바라고 동조를 표현하는 경우 여러분도 어디 가입을 했을 때 그 집단 구성원들한테 매력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체감을 갖는 것을 바라고 동자를 표하는 경우를 동일시에 의한 동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화에 의한 동조, 집단의 어떤 규범의 매력을 느껴 동조하는 경우, 이것도 뭐 같은 말입니다. 동일시에 의한 동조 속에서 본질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뭐 예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얘네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애쉬라는 분이 동조할 때 어떻게 동조하냐면 우리 책에서는 그림을 보시면 A라는 어떤 기준 자극이 8명 갖고 실험을 해요. 그 7명한테는 이거와 1, 2, 3번 중에 같은 자극의 길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봐도 2번이잖아요. 8명 갖고 실험한 7명이 전부 다 뭐 3번이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동조가 인간의 인지 과정 속에서 무의식 중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실험은 뭐냐면 여러 명이 이거와 같은 길이가 이거다라고 선택을 하면 내가 봐도 이건데 이게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3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인간의 특성이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타인을 눈치로 보면서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어떤 인간의 습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괜히 자기만 다른 거 고르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실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저도 책을 보면서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가 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와 길이가 같은 거는 골라라 했을 때 2번을 골라야 되는데 전부 다 3번을 고르면 마지막 사람도 이거를 고른답니다. 하여간 뭐 극단적인 예지만 하여튼 이런 겁니다. 군중성에서 인간은 이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다시 말씀드린다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뭐 때로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여튼 실험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상의 이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까다로운 고객과 기업하고 한 거니 까다로운 고객과 재치 있는 협상 내고라고 하죠. 내고. 근데 보시면 고객과의 기존 거래가 위협을 받을 때 고객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면서 설득적인 방법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조건 반응하지 말고 고객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또한 고객을 다그치듯 하면 안 될 것이다. 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잠정적인 해결책을 고객과 논의하는 과정으로 돌입해야 되고 가장 해결하기 힘든 어떤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야 한다. 뭐 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협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국가끼리도 협상할 때 남북한도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할 때도 그래요. 국가끼리 협상할 때도 여러분 알다시피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이건 어떤 고객하고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놀말한 어떤 예가 나와 있는 거지만 절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대국의 자존심을 건든다든가, 그죠? 뭐 그런 거듯이 협상의 최고봉은 상대방 의견을 일단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 일방적인 힘이 세고 국력이 강하다 무조건 몰아붙이면 안 되듯이 뭐 하여간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계약이라는 게 나왔는데 계약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인 계약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심리적 계약이라는 거 교재가 있으신 분은 좀 170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있듯이 심리적 계약이라는 건 두 사람 간의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직장에 들어갈 때 형식적인 어떤 계약 제도도 있지만
심리적 계약도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계약에는 거래적 계약하고 관계적 계약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계약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트러스트, 신뢰죠. 심리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문서로 쓰는 것도 있지만, 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그 밑바탕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기초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이라 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키면 좋은 행동 기준, 우리도 사회마다 법규가 있고 다 있어요. 조직 유효성에 기여하는 행동, 그래서 이타적 행동, 말 그대로 타인을 도와주려는 친밀한 행동이죠. 그 다음에 양심적인 행동, 조직이 요구하는 이상의 어떤 봉사나 노력을 하는 행동, 양심적인 행동, 그 다음에 예의적인 행동, 자기 때문에 남이 피해보지 않도록 미리 배려를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스포츠맨십, 신사적인 행동, 남에 대한 악담을 하거나 단점을 떠벌리지 않는 행동, 공익적, 시민정신의 행동이란 거는 조직 활동에 책임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행동. 물론 뭐 다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게 뭡니까? 뭐 이런 앞에 있는 내용들 말고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되게 이기적이면서도 되게 특이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런 예가 많이 있죠. 뭐 6.25 전쟁 때도 그러고 제가 어떤 상관인데 수리탄이 터졌을 때 내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봐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때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본능이잖아요. 그럼에도 본능을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몸을 날려서 또 예전에 일본에서 지하철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이 일본 사람 떨어졌을 때 그분 구해주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죠? 이게 오묘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런 행동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좀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저 역시 저를 포함해서 모이다 보면 그저 꼭 이렇게 남에 대한 이제 험담 같은 걸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단점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인지라 그죠? 누가 또 상대방이 막 그 단점을 얘기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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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죠? 이게 주로 이제 저도 경험상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서 다 살펴보면 저도 단점이 있고 여러분 단점이 있는데 그죠? 이게 뭐 단점을 뭐 캘라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의 예의 중에 이제 욕구 좌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생 살면서 참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욕구 좌절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장애물에 의해 동기의 만족이 방해받는 거. 만족하지 않은 불만족이 이제 욕구 좌절이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욕구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들 여러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제 물리적인 장애가 있고 사회적인 환경, 개인적인 결함, 복수 동기 간의 갈등. 일단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장애, 뭐 교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농부가 있는데 좋은 수확을 올리려는 농부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게 뭐예요? 가뭄이 든다든가 난 열심히 심었는데 또 여러분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맞춰 도착하려고 일정을 제대로 제 시간에 나왔는데 뭐 지하철이 고장 나거나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또 트래픽잼, 뭐 교통이 혼잡하다든가 뭐 또 차량 사고나 이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물리적인 장애 때문에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내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도 많죠. 뭐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애정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방해라든가 경제적 혼란이나 전쟁의 위협을 야기시킴으로써 확실성에 대한 동기를 좌절시키는 사회 문제 등이 여기 속하는 거, 뭐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결함도 있어요. 뭐 본인이 내가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음치란 사실을 알았을 때, 야, 이거 환장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어떤 욕구 자제,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내가 공군 조종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다던가,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누구나 원하는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뭐 이런 능력 때문에 그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수 동기 간의 갈등이 이게 참 이게 살면서 많이 나는 건데 보시면 일단 갈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수 동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충돌되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더욱 증폭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1년 동안 학교를 더 다니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유지돼야 되는 경우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아요.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개 다 완벽하게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피곤하니까 이제 공부 좀 못하게 되고 그죠?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 좌절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하게 갖는 것들인데 일단 여기 교과서적인 내용 말씀드리 좀 철학적인 예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갈등의 예 중에서 이제 욕구 좌절에 의한 갈등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교재를 가진 분들은 172에서 174페이지 보시면 하나하나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접근 갈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목표로 접근하려는 두 가지 동기들 사이에 일어난다. 교재 예를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첩됐을 때 하는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기는 힘들잖아요. 뭐 경제학으로 따지면 기회비용이라는 거 아십니까? A를 얻기 위해서는 B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선택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항상 살다 보면 A로 가야 되냐, B로 가야 되냐, 뭐, 예? 항상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어릴 땐 단순하죠.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뭐, A로 가자, B로 가자 하면 좋은데 A로 가자, B로 가자, C로 가자, D로 가자, 막 여러 가지 나눠질 때도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이상 동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뭘 하나를 얻으려면 또 하나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욕구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생물학적으로 어쨌든 간에 몸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고통이 와요. 이 고통이라는 게 욕구가 좌절될 때 우울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심지어 날씨랑 싸우는 인간들도 많아요. 비가 와고, 날씨가 우울해, 구질구질해. 날씨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우울해요. 그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지금은 많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응? 그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가슴으로 내려가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욕구의 좌절은 누구나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피 갈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불쾌한 두 가지 이상의 대안들을 모두 피하려는 동기들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 내일 시험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을 못 이룬다고 하자고 예를 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침대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잠을 잘 시험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면제로 복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수면제를 먹으면 또 내일 시험 컨디션이 또 안 좋아서 망칠까봐 이것도 저것도 막 두 개 다 피하고 싶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회피 갈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거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저는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랑 관계없습니다. 막 이렇게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뭐 이게 현상은 다르지만 다 본질은 같아요. 인간 하는 게. 그 순간, 그 시간, 며칠은 넘어가는데 이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 시간만 지연되지 절대 저게 되지 않아요. 그냥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기 싫은 거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으로 뭐 시험을 본다고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보든
싫죠. 공부가 준비가 안 되면. 피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걸 피하면 어떻게 돼요? F 나가면 다시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점수 얘기를 해서. 하여간 이게 누구나 겪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불쾌한 두 가지 이상의 대안들은 모두 피하려는 동기들이 존재할 때. 인간은 원래 게을러요.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순간에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어요. 그죠? 근데 많이 드셔봐요. 배불러 죽겠어요. 이래도 죽었고 저래도 죽었고 이런다고 인생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밥을 먹다가 어떤 생각하냐면 인간 이게 이게 내 몸에다 이렇게 밥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먹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귀찮을 때가 있어. 아침 먹고 나면 좀 지나면 주로 저는 아점을 먹습니다만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으면 죽잖아요 내 몸이. 그죠? 가끔 가다가 저 바깥에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내 몸을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여줘야 얘가 또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죠. 그 다음에 접근과 회피 갈등. 이거는 뭐냐면 한 가지 동기를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와 불쾌한 결과가 함께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도 저도 포함되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는 동기의 접근, 이 회피 갈등이 대표적인 건데 결혼을 보세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주죠.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주지만 책임감의 추가와 자유구속이라는 것도 부과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저는 다른 이유로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얘기도 피해갈 수는 없죠. 100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 100가지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매장당하나? 99가지는 좋은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죠. 자유를 잃어버린. 죄송합니다. 하여간 결혼이라는 게 우리 책에도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나쁜 것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어른들은 뭐 결혼이란 걸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하고 후회하라 이러는데 그 말도 맞고 모르겠어요. 선택의 문제로 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큰일 나죠. 결혼 안 하고 막 이러면 그죠? 사람 구실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변했고, 예전에는 보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보통 60 정도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식이 한 40대 50대 되면 돌아가셨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안 돌아가십니다. 부모님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그리고 뭐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가평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연령층이 높아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나? 밤에 갑자기 뿅뿅 하고 구급차가 와요. 그러면 이 동네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딱 보면 거의 이제 끝나셨구나. 병원에 실려 가십니다.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부활하셔서 막 돌아다니십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훌륭한 주사를 맞고 오셔가지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100살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알기로는 지금 20대들은 120살까지 산답니다. 환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명도 늘어났고,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는 여자들 뭐 20대, 이게 사회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결혼이란 거,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무척 늦었습니다만, 결혼을 놓고 봤을 때. 늦은 정도가 아니죠. 한 두어 번 갔다 올 나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요. 만약 40대다, 40대 초반이다, 옛날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 예전에 뭐 20대 후반, 제 윗세대만 돼도 그래요. 20대 후반만, 이렇게 늙었어 이랬단 말이에요. 저를 욕하지 마시고, 그때 사회적으로. 지금 제 주변에 40대 넘는 처녀 교수님들도 많고 지인들 많아요. 근데 이게 보면, 물론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알다시피 여성은 또 결혼하면 잉태를 해야 되고 본질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어떤 기능까지 어느 정도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하여간
지금 뭐 서른, 뭐 30대 초반인데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옛날 어른들이나 너가 아직까지 안 갔어 이러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여간, 뭐 이제 결혼 얘기가 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접근하고 회피 갈등돼 있는데, 이제 이게 갈등 형태 중에 가장 복잡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람직하고 불쾌한 결과를 동시에 가진 두 가지 목표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 교재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도시에 사는 여대생이 이제 공인회계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대도시에 가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대도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삶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그녀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냐 이거죠. 이때는 가장 갈등이 심한 상태인데 어느 것을 택해도 결과는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죠? A를 선택해도 불쾌해지는 결과가 나오고 B를 선택해도 불쾌해지는 결과가 나오죠. 이게 참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여기서 이제 뭐 이건 어떤 종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구 좌절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흔하게 겪는 건데 저는 뭐 이건 이제 내용적인 얘기고 1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젊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인생은 어차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무조건 고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인생의 8할 이상은 고통인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80%는 고통이니까 한 20%가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20%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반대인 분들도 있겠죠. 뭐 하여간 그러나 뭐 인생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자기의 목표를 이루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랬고요. 어, 뭐 이제 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아우 대학만 갔으면 하고 저는 뭐 저희 시대 때는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뭐 삼수하다 끌려갔나?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나이가 꽉 차서 군대를 끌려갔거든요. 제가 5월 군번인데 삼수할 때구나. 그 당시에 학원 다니고 있었죠. 5월 달이면 열심히 지금 시즌이네. 이때 끌려갔어요. 제가 5월 10일이야. 너무 오래된 5월 11일인가 이때 일이. 갑자기 팀 날라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오라는데 그때는 뭐 인간들도 많았고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한참 학원 다니다가 끌려갔어요. 그때는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또 공부해갖고 들어갔는데 아우 대학만 가면 그 당시에 목표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갔어요. 뭐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나이도 있고. 그러다 이제 대학원을 가야겠어요. 대학원만 가면 좋겠다. 갔습니다. 석사. 또 만족이 됩니까? 아, 석사까지 했는데 박사까지 해야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박사를 제가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죠. 근데 저는 박사 입학연도가 2002년 월드컵 때 들어갔거든요. 6년 한 반 걸렸나? 박사 나가는데. 그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가슴이. 그죠? 이 졸업 전날, 이제 행복하죠? 이제 학위를 딱 받는 순간 좀 기뻤습니다. 야, 나 이제 학위 받았다. 너무 즐겁다. 딱 3일 가더라고요. 그 기쁨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뭔가를 하면 근데 여러분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뭔가 권태감을 느낀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요새 머리가 나빠가지고. 권태롭다는 건 뭐냐면요. 뭔가 해봤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해봤으면요. 계속 익사이팅하고 그래요. 계속 감정이. 그죠?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데 어, 뭔가 권태롭다라는 거는요. 일단은 해봤다는 얘기예요. 하기 전에는 권태롭지 않습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죠? 내가 여기만 갔으면 좋겠어. 입학만 하면 좋겠어요. 꿈을 이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다니다 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어. 들어갔어요. 다니다 보면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르죠?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뭐, 권태로우고 뭐예요?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로운 건 좋은 것이다.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이유 중에서 로빈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제 갈등도 그리고 인간의 또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순탄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극단적인 갈등 수준은 순기능적이 될 수 없으나 적절한 갈등 수준은 조직 효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그 책에도 보시면 어떤 그 성과하고 갈등 수준에 대해서 낮을 때하고 높을 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적당할 때 보시면 갈등이 수준이 낮을 때 있잖아요. 그럼 갈등 수준이 낮을 때 좋잖아요. 그죠? 조직에 갈등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특성은 변화에 부적응하고요. 아이디어도 부족하고요. 어떤 기업의 성과는 저로 나와요. 그죠? 이게 너무 인간이 평온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정해야 돼요. 어떤 이게 적정할 때 갈등 유형도 이제 순기능적으로 가요. 그리고 어떤 그 기업의 일도 자신의 일도 혁신적으로 가고 성과는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거꾸로 너무 갈등 수준이 높아버리면 또 역기능적으로 돼버려요. 파괴적 혼란, 또 불화가 일어나고 성과는 낮게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 능력보다 약간 위의 것을 도전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높아버리면 포기해버려 더 우울해지고 결과가 더 안 나와요. 그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여기서도 제가 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좀 둔해요. 그래야지 확 머리에 각인되니까. 30대 초반에 이제 LA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LA 날씨 좋잖아요. 그죠? 아, 기가 막히다. 하늘은 확 맑고 그냥 청명하고 그냥. 처음에 딱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비도 안 오고 너무 맑은 거예요. 가을 날씨처럼 따뜻하고 막. 여러분 알다시피 그 미국의 헐리우드가 그 LA 쪽에 있잖아요. 그 필름 사업, 영화 사업이 필름이잖아요. 필름은 어때요? 이게 비 많이 오고 이게 축축하면 이게 필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헐리우드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뭐 이렇게 지형적으로. 근데 나중에 한 열흘 지나니까요. 날씨 좋은 게 싫더라고요. 저 그거 느꼈어요. 너무 좋은 게 싫어. 아, 좀 비도 좀 오지. 이러더라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똑같아요. 어떤 조직에서도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어떤 그 결과, 효과가 좋게 나오지. 너무 없어버리면 진부해집니다. 그죠? 진부해지고, 루즈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날씨가 너무 좋아도 싫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갈등의 이해 중에서 갈등의 기능과 종류, 역할과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할 수행자에 대한 요구가 역할 수행자의 대처 능력을 초과한 상태. 너무 내가 내 능력에서 오버되는 걸 하게 되면요. 갈등이 오죠. 결과는 나쁘게 나오고. 역할 모호성 이것도 참 이게 주로 이거는 이제 윗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학교에서도 많이 느꼈어요. 뭐 위에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보면은 어떤 지시가 명확하게 내려가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전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윗분이 애매모호하게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뭐 학교 생활을 하거나 누구한테 의사 전달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어버버하게 하면은 듣는 사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칸이라는 분은 주어진 직무에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역할 모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칸이라는 분은 이 역할 모호성을 주어진 직무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의 결여 상태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갈등의 원인과 뭐 해결 방안. 그래서 하나씩 원인에서 이제 뭐 상반된 목표가 있고 상호 우전성 조직에서의 전문화 불확실성이 있는데 저희 교재 176에서 177페이지입니다. 이제 상반된 목표라는 거 보면 일단 원인이랑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상반된 목표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어떤 목표하고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가 상이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상반된 거 그죠? 그게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틀려 있을 경우 개인의 목표와 집단 및 조직의 목표가 상이하든가 내려진 지시 혹은 명령이 상반될 때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의 원인인가 해결 방안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에서의 전문화
기존 조직이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때 이에 대한 불안이 조직 내에 확산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 주로 이제 정형화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은 거 다람쥐 쳇바퀴 돌. 근데 갑자기 조직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싫어합니다. 기존 조직이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때 이에 대한 불안이 조직 내에서 확산되는 거예요. 조직에서의 전문화가 갑자기 평평하게 가다 갑자기 막 IT 기술 막 들어오고 막 공부해야 되고 뭐 싫죠.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전문화의 강도가 높아가고 조직의 구조가 점차로 세분화될 때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최첨단으로 갈 때, 그죠? 자꾸 새로운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그냥 하던 것만 하면 되는데 어떤 조직에서 전문화될 때 이제 갈등이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성. 조직 내에서 혼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 자체는 거의 없어요. 그죠? 혼자 하는 건 거의 없죠, 조직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상호 의존성을 가진 채 협업을 한다든가 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자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으면 내 자신의 통제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그죠? 서로 의존하니까.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남이 잘 도와줘야 일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협력이 안 될 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서로가 이제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때 안 도와주거나 협조가 안 되면 그죠?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이것도 많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개인은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의사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상황이 계속되면 개인은 만족보다는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거, 뭐 집안적인 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루하루 삽니다. 뭐 잘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너무 미래 준비는 해요. 준비는 하는데 저도 예민해서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역할 가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처리하기 오버플로우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 뭐 책도 여러 가지 봤어요. 일단 일어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일단 이불부터 잘 이쁘게 개 놓습니다.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성공하려면 이불을 잘 개라. 이게 웃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분 손에 일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 일과표를 작성을 해요. 오늘 처리해야 될 일들 쭉 써놓고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요. 그럼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안 된 것만 뒤로 넘기고 또 뭐 꾸준함이 없어서 매일 또 건너뛸 때도 있어요. 또 한 번씩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내가 뭘 빠졌지? 왜냐하면 너무 앞이 불확실성인 게 너무 많고요.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린 결론이 어차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집안이 기가 막히게 뭐 윗선에서 뭐 미리 다 트럼프 형님처럼 집안이 막 그 자식이면 뭐 걔들도 고민할 게 있을 겁니다. 뭐 경제적인 고민은 없겠지만 하여간 뭐가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한 방에 다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걸로 그렇다고 뭐 인생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자연에 맡기죠. 표현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냥 상황에 맡깁니다.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무조건 논팽이처럼 노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인데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남한테 욕도 좀 먹고 죄송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뭐 옛날 속담으로 얘기하면 진인사 대천명 그냥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냥 하늘에 맡깁니다. 이게 진리더라고요. 뭐 하여간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갈등의 원인, 그죠? 욕구 불만, 갈등이 생기는 게 이런 거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해결 방안, 그죠?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갈등의 조장. 갈등의 조장. 뭐 책의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면 갈등의 조장도 이제 이 의미란 거는 순기능적 차원의 갈등을 적절히 관리를 해서 조직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한다든지 뭔가 변화 주는 거예요. 다단계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단축한다든지 하여 주춤하던 내부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돼 있고, 적절한 정도의 갈등을 조장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획일화된 동질화보다는 개성화된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것.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갈등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좋은 식으로 가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니은 사전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제거. 일단 역기능적 갈등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해버리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상호 우전성에 입각해서 조직의 구조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자기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도록 집단 내부의 응집성을 강화시켜 나간다. 예를 들어서 혼란기의 독재자들은 그죠? 공동의 적을 설정해 놓고 국민화합을 강조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후 갈등. 이미 갈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럼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당연히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 기법인데, 갈등 관리 기법, 이게 뭐, 여러분의 학자들이 나와요. 고든, 로빈스, 루산스라고 돼 있는데, 뭐, 고든이란 분은, 개인 간 갈등 관리 구체적인 해결 방안 한 6가지로 개인끼리 갈등 했을 때, 뭐, 회피, 서로 회피시키는 순응, 타협, 강압, 협동, 문제 해결 등으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또 로빈스라는 분은 갈등 해소 방안으로서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도입. 이게 뭐냐면 어떤 조직이면 직원끼리 어떤 마찰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어떤 조직의 목표가 있잖아요. 공동의 목표를 이제 주입시켜가지고 지네들끼리 벌어진 갈등에 대해서 이제 무마시키는 겁니다. 뭐 인사 이동을 시킨다든가 감수성 훈련, 타협, 회피, 구성원 교류, 자원의 확충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갈등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루산스란 분은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제시, 자원 증대, 회피, 타협, 상사의 명령, 공동의 적 설정, 인적 변수의 변경, 조직 구조의 변경 등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뭐 이거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뭐 학자들만의 주장이니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간 갈등이란 해가지고 갈등 관리 기법 중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 뭐 신념, 사고방식, 태도 등의 차이로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실질적인 갈등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실질적인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뭐 정책이라든지 실무, 계획, 활동에서의 어떤 견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직원들끼리. 갈등이고 제3자의 조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감정적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불안하거나 불신, 거부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이고 협상이나 문제 해결 방식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이제 감정적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선에 뭐 세 분의 뭐 학자들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성원들 간에 겪는 어떤 갈등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데 뭐 보시면 회피라는 거는 뭐 그림에서는 보시면 갈등의 해소 기법입니다. 무관심한다든가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든가 상호작용에 제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둘이 만나게 해서 그죠 상호 인사 교류 시킨다든가 아니면 조직의 어떤 상위 목표를 강조한다든가 문제 해결과 화합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우리 책 182페이지를 좀 이렇게 보시면 잠깐 뭐 하나를 건너뛴 것 같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182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181. 181. 8-3이니까 죄송 여러분 책 175부터 보시면 되네. 그 무관심 잠시만요. 회피 무관심 그러네. 일단 그 회피 말씀드리면 갈등 관리 기법 중에서 뭐 이게 회피는 갈등 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회피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방법인데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17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갈등 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회피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방법으로 뭐 인간이 안전의 욕구, 사회적 존경의 욕구, 자존심 욕구 간의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회피의 개념에서 무관심, 물리적 분리, 상호작용의 제한과 같은 방법으로 강구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무관심을 보시면 이는 관리자가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회피를 시키거나 그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개인들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거나 그 같은 갈등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해결되도록 우선 적극적 활동을 취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 이제 무관심이고요. 물리적 분리란 건 뭐냐면 갈등 상태의 당사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떨어뜨린다 뭐 이런 거죠. 분리시켜서 갈등 당사자들이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또 시간 지나면 좀 깔아앉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분리를 시키는 거고 또 상호작용의 제한이라고 돼 있어. 이것은 이제 갈등 상태에 있는 당사자들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상호작용만을 허용하는 것.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직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최소한에만 이렇게만 상호작용만을 허용하는 거고. 또한 불가피한 상호작용은 명확한 조건이 있는 회합 등과 같이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허용시키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완화가 되어 있는데, 뭐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도록 갈등을 야기시키는 당사자의 이견이나 상반되는 주장을 무시하고 유사성이나 공동 이익을 강조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보려는 방법이고요. 타협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를 해서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면 그 갈등 당사자들이 만남을 통해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제 만나갖고 하는 겁니다. 대면 시켜가지고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 당사자들의 협상이나 정치적 타결을 가져와 상호 양보해서 갈등을 감소시키는 거. 뭐 말은 쉬운데 그죠? 거기도 이제 상호 인사 교류가 있고 상위 목표 강조, 문제 해결과 회합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쓰는데 먼저 그 상호 인사 교류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신 분은 상호 인사 교류 181에 이런 겁니다. 뭐 앞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간에 이제 같이 모이게 해서 그죠? 뭐 대면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얘기랑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 상위 목표 강조는 말 그대로 이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죠? 우리 조직, 우리 회사에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뭐 개인들끼리 그게 뭐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들만의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공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목표를 강조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한다든가 또 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둘이 만나게 해서 어떤 그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 해결과 회합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들을 찾아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강압 이거는 이것저것도 안 되면 물리적인 힘을 써야죠. 윗사람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권한과 지위가 있는 상사에게 의뢰해서 결정거리 뭐
이건 별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이것저것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파티 나오면 이제 대인 매력인데 여러분들 이제 가까움의 효용 해갖고 이 그림을 보시면 대인 매력에는 가까우면 일단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친해지고 그래요. 일단 뭐 접촉 효과, 외모의 아름다움도 나오고 편견의 원칙과 태도 유사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가까움의 효용 중에 첫 번째 가까움의 효용 돼 있어요. 대인 매력을 규정하는 요인 그 중에서 물리적 근접성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뭐 영국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 알죠?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고 그잖아요. 그래서 먼 친척, 멀리 사는 친척보다는 가깝게 지내는 이웃하고 더 친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주 보는 사람한테 더 이렇게 끌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건 뭐 인간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가까움의 효용이에요. 물리적 근접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당연히 그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가깝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근데 일단 물리적으로 가깝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다 보면 자주 대화하게 되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 생활 패턴도 알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형성은 이미 존재하는 물리적 근접성에 의한 인간관계가 크게 의존받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큰 것만 살펴보면 접촉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접촉 효과. 물리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접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접촉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외모의 아름다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월스타와 뭐 그의 동료들 해갖고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처음 대면하는 남녀 간에 있어서는 신체적 매력의 호감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많았고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성을 만날 때 맨 처음에 뭐 봐요? 인간성 봅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이 없고 일단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특히 남자들은 더 심합니다. 이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어릴수록 이렇게 뭐 확률로 따지면 어릴수록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이 들으면 아니냐? 그래도 물론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이가 들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처음 대면하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신체적 매력의 호감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많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면 매력적일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편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인데 어른들도 아이의 외모에 따른 고정관념이 있고 뭐 저희 책에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183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있는 사람은 또 성격도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신체적으로 매력이 이쁘거나 몸매가 좋거나 잘생기거나 이러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나 이는 확실한 편견이고 즉 고정관념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의 실험이 이제 다이온에 의해서 다이온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른은 어른은 아이의 외모에 따른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예쁜 어린이와 예쁘게 생기지 않은 어린아이에 대해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른들도. 즉 예쁜 아이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한 어린아이라도 아이가 예쁘면 귀엽고 예쁘지 않은 아이라면 좋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이 아이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어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도. 보통 보면 어린이들은 이제 보통 보는 만화나 텔레비전에 있어서 악역이나 범인을 보면 그에 맞는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에 맞는 용모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은 우리들 자손의 자신들의 손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애들도 그래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면 저 범죄자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죠. 생긴 거랑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 성격하고는 그죠. 근데 이게 고정관념인데 사람은 접해봐야 압니다. 그죠? 뭐 하여간 그다음에 그 대인 매력 중에서 태도의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태도가 닮은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유사한 항목이 비율이 클수록 비슷한 공통의 관심사가 많을수록 상대에 대한 매력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도가 유사한 타인에게 대해서 매력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간 이 대인 매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 마지막에 태도의 유사성, 우리 편견의 원칙도 깨야 되고 적적 효과,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대인 매력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이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외모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이쁘다 안 이쁘다 뭐 그런 걸 따지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뭐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생긴 건 제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턱 까놓기 위해서 성형수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떤 그 성형수술이나 뭐 어떤 문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문신도 안 해봤고 성형수술도 한 데가 없습니다만 그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성형외과들이 많잖아요. 뭐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얼마든지 자신이 또 불만족스러우면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걸 가지고 욕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눈썹 같은 것도 문신하고 그러던데 저는 눈썹이 좀 많아가지고 할 이유는 없는데 하여간 뭐 그게 뭐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뻐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뭐 성형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 매력 중에서 당연히 외모의 아름다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몸매 관리도 뭐 남자도 막 배 나오고 이러면 보기 싫죠 뭐 하여간 근데 하여간 저는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매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뭐 일반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것이기, 예? 그죠? 저는 그게 저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대하고 계층별로도 많이 대하고 나이별로도 많이 대하잖아요. 그럼 기억에 남는 분들은 이게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 있는 분들이 확 땡기지 뭐 이렇게 일반적이거나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하여간 우리는 이제 그 각자만의 매력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걸 최대한 살려서 그죠? 이것도 인간관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뭐 하여튼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죠? 뭐 외모의 중요성도 중요하니까 모든 거를 다 겸비하는 게 제일 좋다.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좀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간 긴 시간 듣는다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